한국과 호주는 미래 방산을 같이 가야 합니다. 호주는 민주국가로 우리나라에게 무기 체계를 같이 하면 유사시 상호, 호환이 되고 지속적 무기 공급도 할 수 있습니다. 섬지역이나 바다가 많은 국가는 해양 무기보다 전차나 자주포 등을 활용한 방어 시스템이 훨씬 싸게 먹히고 자주 국방이 되니까 우리나라 무기 체계가 딱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포방부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방어형 전차 자주포와 공격형 미사일 체계가 효과적이지요. 최근 공식 석상에 등장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뜬금없이 한국을 콕 집어 언급한 것도 모자라 이례적일 정도로 초강경 발언들을 쏟아낸 직후 세계 각국의 군사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 가지 놀라운 분석을 내놓아 현재 전 세계적 관심이 대한민국으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정적으로 현재 전혀 뜻밖의 곳에서 이런 푸틴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경기에 가까운 발언의 이유가 밝혀져 더욱 폭발적인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세계 각국의 군사 외교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대급 비장의 카드는 무엇이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토록 푸틴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까지 한국을 콕 집어 경계하기 시작한 것인가에 대해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7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러시아 전문가 모임 발다이 클럽 회의에 참석한 푸틴 대통령이 심지어 그는 더 나아가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발언으로 한국을 압박하며 나선 것이었습니다. 이런 푸틴 대통령의 전혀 예상치 못한 돌발 발언에 대해 우리 정부는 즉각적으로 또한 북한까지 들먹이며 선을 넘으려 하는 푸틴 대통령에게 얼토당토하는 협박에 대한 대한민국의 확고한 의지를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우리 국방부 역시 현재 푸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가 전혀 근거가 없는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게다가 극도로 까다로운 방산 무기 수주를 계약의 특성상 국내 방산업체가 우크라이나에 몰래 무기를 팔았을 가능성도 전무한 상황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방산업체는 공식적인 정부 승인이 없이 탄약이나 무기를 외국에 팔 수 없다는 규정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만약 우리 정부가 은밀하게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려 해도 무기 생산과 운송 과정에 관여하는 민간인들이 너무 많아 비밀 유지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지금껏 한국은 탄약 등 러시아와의 전투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살상 무기가 아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만 군수물자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왔다는 것이며 앞으로도 평화를 지향하는 관점에서의 인도적 지원의 입장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 때문에 현재 이런 러시아 측에 얼토당토하는 고추장, 일본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일제히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다시금 수세에 몰리기 시작한 러시아가 다급히 자국에 불리한 전황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림과 동시에 최근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한국 방산업계를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다수의 주요 외신들에선 앞선 푸틴 대통령의 날선 반응을 두고 이에 대한 실제 사례로 우크라이나에 155m 포탄을 보내려던 캐나다가 자국의 포탄 보유분이 부족해지자 지난 5월 한국에 155m 포탄 10만 발 구매를 문의한 적이 있었는데 만약 한국이 캐나다에 포탄을 수출할 경우 결과적으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우회 지원하게 된다는 우려들이 나와 해당 수출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최근 한국 방산업계에 자국의 모든 미래를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폴란드의 파격적 행보의 결과가 러시아를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졸란드는 불과 및 달 사이 K9 자주포 648문 K2 전차 980대 FA50 경공격기 48대를 즉시 구입하기로 한 것에 이어 가장 최근에도 천무 288문을 도입하기 위한 기본 계약을 신속하게 체결하며 대한민국 방산업계의 역대급 큰손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졸라든가 이처럼 한국산 방산 무기를 대규모로 수입하는 배경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나토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졸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짐과 동시에 자국의 자주포와 전차를 대거 지원했고 이에 따른 전력 공백을 신속하게 메우기 위해 한국 방산업계에 지속적인 러브콜을 쏟아내왔습니다. 심지어 개전 초기 때까지만 해도 이번 전쟁의 승리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에 충만해 있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무기 지원이 아니라면 타국에 수출하는 방산 무기에까지 일일이 제재하지 않겠다는 암묵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역대급 오합지졸에 그친 러시아군의 활약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하기 시작했고, 최근 들어 전황이 더욱 심상치 않게 흘러가기 시작하자 뒤늦게 한국에 대해 어이없는 협박을 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금껏 보이지 않았던 푸틴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날선 반응을 유추해 볼 때, 그러나 모순적으로 되게도 이런 푸틴 대통령의 날선 반응은 오히려 폴란드 정부가 한국산 무기 도입에 대한 더욱 명확한 확신과 추가적인 신무기 도입에 대한 가능성을 확대해주는 계기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요. 최근 졸란 그 현지 매체에 따르면 졸란 그 국방부가 레드백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폴란드 현지에서 곧바로 현장 시범이 시연된 것은 물론 본격적인 레드백 도입을 전담 조직을 구축해 현지 포탑을 도입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고 대서특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국방부 역시 방산수주를 전담 조직을 신설해 레드백 수출에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지금까지의 졸란 그 정부의 추진력을 미루어 봤을 때 향후 협상도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유럽연합 내부에선 다양한 지형에 대한 험지 돌파 능력은 물론이고 대전 참미사일 방호력 등 최첨단 방호 시스템을 두루 갖춘 궤도형 전투 차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돼 왔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세계 각국의 국방 전문가들 사이에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전의 양상이 매우 급격하게 변화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전쟁 과정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러시아의 구형 전차가 허무하게 파괴됐고 휠 차량이 진흙에 빠져 인부 수행력이 대폭 저하하는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레드백이 가진 압도적인 기동력과 방호력,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능동 방어 시스템과 승차감이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레드백의 재원을 살펴보면 중량 42톤 전장은 79m, 최대 속력은 포장도로에서 시속 65km, 비포장도로에선 43km에 이릅니다. 순항거리는 한국 기준 연료를 가득 채운 상태에서 520km 경사로의 경우 종횡 각각 60%, 30%까지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엔진과 변속기는 글로벌 명품 자주포로 명성이 자자한 K9 자주포를 기반으로 개발됐고 최대 탑승 인원 역시 승무원 3명과 전투원 8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관은 철제 궤도가 아닌 특수 제작된 고무 궤도로 구성돼 있어 5,000km 이상의 이동이 거뜬할 정도의 압도적인 내구성을 갖춘 것이 특징인데요. 일각에선 40톤급에서 일체형 궤도를 적용한 것에 대해 교체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이미 지난 1년간 호주에서 펼쳐진 혹독한 실전 시험 평가에서 호주군 관계자는 여기에 더해 현재 폴란드 정부가 레드백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는 30m 포탑 대전 참미사일 원격 사격 통제 시스템 압도적인 방어 성능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전장에서는 위협을 탐지해 제거하고 실질적으로 제거가 안 된다면 차량 자체가 방호해서 승무원들의 생존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레드백에는 상황 인식 카메라가 탑재돼 승무원이 밖으로 고개를 내밀지 않아도 내부에서 360도 전 방향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차량의 외부에서 발생하는 열을 극도로 감소시키는 장치까지 장착돼 스텔스 전차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는데요. 이는 적군이 적외선 열 감지 카메라를 사용하더라도 차량의 외부로 발출되는 열의 양이 극도로 적어 차량의 형태가 불분명하게 포착돼 위장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휴대용 보병 미사일이나 RPG-7 등 대전차 화기 제블린이 날아들 경우 능동 방어 시스템을 통해 위협체를 완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성능에 힘입어 현재 레드백은 당장 호주가 아니더라도 폴란드와 영국, 미국 등 국제 방산 시장에서 추가 수출을 위한 물밑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화 디펜스는 레드백 기본 옵션인 포탑과 함께
폴란드 장갑차 보루속에 도입된 무인 포탑도 레드백에 채용할 수 있다며 폴란드 측에 두 가지 옵션을 제시한 상황인데요. 아부한 한화디펜스 해외사업본부장은 현지 매체 디펜스24와 인터뷰에서 만약 지금까지 폴란드와의 계약이 그래왔듯 이번에도 역시 레드백의 도입이 속전속결로 확정될 경우 지속해서 간만 봐오며 애간장을 태우던 호주와의 계약은 물론이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까지 받아 영국과 미국 등 방산 선진국들에까지 가능성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향후 폴란드에 수출된 전차와 자주포 등의 압도적인 실전 성능이 입증되기 시작한다면 지금도 폴란드 인근의 주변국들이 지속해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러브콜을 보내곤 있지만 아주 조금의 확신이 없어 망설이기만 했던 불안감을 말끔하게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다만 궁지에 내몰린 푸틴 대통령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향후 한국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정치적 압박과 군사적 움직임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장의 이익만을 좇는 것이 아닌 국제사회의 룰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현명한 선택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최근 7흑이 예 터키 차세대 전차 알타이기 한국산 파워팩 수정 작업을 거친 후 내년 대량 생산된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조만간 공급 계약이 체결돼 터키 차세대 전차 본격 양산에 돌입한다고 밝혔는데요. 독일은 이를 탐탁지 않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한국 전차의 파워팩 개발 문제로 독일산 파워팩이 포함되어 그동안 독일은 한국이 수출하면 수출하는 대로 가만히 앉아서 로열티를 챙겨왔는데요. 한국이 단독 파워팩을 개발해 수출용 전차에 탑재한다는 소식은 독일 군사 전문가들에게 충격을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스마일 제미를 튀르크에 의회 사나 국방산업국 국장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도 프리토리아에서 열린 아프리카 항공 방위 박람회에서 알타이 전차에 대한 최근 상황을 발표했는데요. 이스마일 제미를 국장은 한국에서 튀르키예로 파워팩이 인도돼 BMC가 개발한 알타이 전차의 장차 테스트가 시작됐다며 테스트 후 엔진에서 몇 가지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만간 공급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알타이 탱크의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앞서 알타이는 한국산 파워팩을 장착하고 본격적인 성능 테스트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산 파워팩은 광범위한 테스트 수행을 통해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이후 특정 수정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곳에서 작업이 수행되고 있고 밝혔습니다. 파워팩은 엔진과 변속기 냉각 장치를 통합한 장치로 전차의 심장으로 불리는데요. 알타이 전차는 튀르크에게 가 2008년 현대로템으로부터 K2 흑표 생산 기술을 이전받아 개발한 전차였습니다. 터키 BMC는 지난해 알타이 전차에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의 엔진과 S&T 중공업의 변속기를 조합한 한국산 파워팩을 도입하기로 했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터키 장갑차 제조업체인 메지는 현대 두산 인프라와 S&T 중공업의 파워팩을 장착한 알타이 주력전차 시제품이 테스트에 돌입했다고 밝혀왔습니다. 터키 의회 신하 국방산업국의 이스마일 제미를 국장은 최근 터키 현지 NTV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알타이 전차에 공급한 파워팩을 전차에 통합했고 테스트가 계속되고 있다며 테스트 결과는 괜찮으며 전차 엔진의 양산에 관해서도 한국과 함께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독일 매체들은 일제히 한국의 군사기술이 독일의 예상과 다르게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독일도 발빠른 대처를 통해 타국이 독일산 파워팩을 가져다 쓸 수밖에 없게끔 개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독일 네티즌들의 지적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초 BMC 또한 독일산 파워팩을 도입을 추진했으나 독일 정부가 7흑이 예 무기 수출을 거부하면서 무산됐다고 밝혔는데요. 터키 정부는 이후 자체 개발이나 제3국 기업과의 기술 협력 방안도 모색했으나 뚜렷한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튀르키예는 1차 양산 계획으로 알타이 전차를 250대를 생산한 후 최종적으로 1000대를 양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튀르키예가 한국과 손을 잡고 포병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최근 우크라이나 정세로 비추어 봤을 때
전력 강화가 시급함을 깨달았기 때문인데요. 포병은 전쟁의 신이다. 이오시프 스탈린 전 소비에트 연방 서기장이 남긴 말이었습니다. 한국 또한 한국산 전차를 도입하고 있는 우방국들과 마찬가지로 포병 강화에 힘써왔는데요. 한국이 드디어 독자적으로 파워팩을 개발할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우방이지만 포병 전력만큼은 이 금원을 따랐는데요.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난 뒤부터 포병 전력 육성에 집중했습니다. 포병 전력만큼은 군사력 1, 2위인 미국과 러시아에 버금가는 수준인데요. 자주포 전력만 비교해보면 K9 자주포가 전국에 총 1100여 문 배치되어 있으며 K55 자주포도 1200여 문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둘만 합해도 육군 자주포 전력이 2300문이 넘는 숫자입니다. 미군이 운용하는 109 팔라딘은 1000문 정도에 불과한데요. 군필자들이 괜히 한국 국방부를 포장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군 포병 전력 강화의 중심에는 하나그룹이 있는데요. 하나디펜스는 한국 육군의 주력 자주포인 K9 자주곡사포를 개발했으니 아이다 K9 이전 주력 자주포였던 K55A1도 하나디펜스가 생산하는데요. 이외에도 K9의 탄약을 수송하는 K10 탄약 보급 장갑차 시 K56 탄약 보급 장갑차 77 사격 지휘 장갑차 K105 A1 자주포 상륙 장갑차 KAV, K21 보병 전투차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보병 전투차는 보병 수송을 주 업무로 하고 대전차 전과 대공 사격을 제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갑차인데요. 하나그룹의 방위산업 기업은 각종 탄약과 다연장 로켓도 생산합니다.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이 하나방산의 대표작 중 한이사인데요. 하나그룹의 무기가 세계 최정상급 포병을 만든 만큼 세계 각국에서도 이들 무기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그룹은 계열사에 흩어진 방산 역량을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모았는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 개발 중인 국산 차세대 전투기 KF-21의 엔진을 조립 생산하는 회사로 하나그룹의 방산 부문을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사들이면서 하나시펜스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가 됐습니다. 하나그룹 방산본부가 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측은 그룹 방산 역량 집중을 통해 2030년까지 글로벌 10위권 방산업체가 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국군 외에 추가 매출을 내기 위해서는 수출을 노려야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등 군사 강국들과 기술 경쟁은 물론 가격 경쟁까지 벌여야 했는데요. 따라서 과거 국제무기 시장에서 한국 무기의 위상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몇 안 되는 예외가 K9이었는데요. K9은 1999년 시제 차량 생산 때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미군 주력 자주포인 109 팔라딘이나 영국제 에즈 90이 최대 사거리가 30km대이지만 K9은 기본 사거리가 40km 특수탄을 이용하면 52km까지 늘어나는데요. K9은 다른 자주포에 비해 사격 준비 시간도 짧았습니다. 자주포는 사격 지점으로 포신을 돌리는 방러를 거쳐야 하는데요.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자주포를 조종해 포신의 위치를 돌려야 했습니다. K9은 전자식 사격 및 사격 통제 장치와 자동장전 장치를 갖추고 있어 이 과정이 전부 자동으로 이뤄지는데요. 현재 한국 무기 수출을 배아파하는 또 다른 국자 중 사엘 1인 중국은 최근 중국산 자주포 PLZ-05가 한국산 K9보다 앞선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공개한 재원만 보면 PLZ-05가 K9을 앞서는 것으로 나와 있었는데요. 특수탄 없이 최대 사거리가 50km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바깥으로 판매된 이력이 전혀 없었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공개된 영상을 보면 중국 PLZ-05는 에즈 90에 비해서도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PLZ-05를 사들인 나라가 한 곳도 없는 것을 보면 이미 실전 배치된 타국 자주포에 비해 성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최정상급 성능 덕에 K9은 이미 방산업계 스테디 아이 셀러로 자리 잡았는데요. 2017년 2월 핀란드는 1억 4,600만 유로 약 2천억 원을 내고 중고 K9 48문을 사들였습니다. 이틀 보고 에스토니아도 2018년 6월 4,600만 유로 640억 원을 내고
중고 K9 12문을 구입했는데요. 노르웨이도 2017년 12월 K9 23문과 K10 6대를 수입했습니다. 기술 이전으로 현지에서 K9을 생산하는 국가도 있었는데요. 앞서 밝힌 튀르크에게 가 대표적이었습니다. 2000년 5월 당시 한국과 자주포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대당 160만 달러 현지 생산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는데요. 현지 제식 명칭은 T155 프루트나로 현재 300여 대가 운용 중입니다.